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믿기 힘드실 겁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가 국경에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머머스 매일 폭격과 공습이 이어지고 있죠. 푼셔트. 그런데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무기입니다. 태국군 조종사들이 한국제 정밀유도 폭탄을 발사하는 순간 70km 떨어진 캄보디아 군사시설이 정확히 파괴됐습니다. 위스나르는 이스라엘 무기를 제치고 유럽 무기를 제치고 왜 한국 무기가 선택받았을까요? 현지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게임 체인저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 작은 반도 국가에서 만든 무기가 어떻게 실전에서 이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 하나의 외국 군사 전문가의 시선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윌리엄스입니다. 호주에서 30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해온 사람이고 지금은 동남아시아 안보 문제를 연구하고 있지요. 2025년 5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있는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1000년도 넘은 이 고대 유적지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었어요. 사실 이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사원을 캄보디아 땅이라고 판결했지만 태국은 그 주변 땅까지 자기네 것이라 주장해왔거든요. 처음엔 그저 말다툼 수준이었지요. 양국 군인들이 철조망 너머로 서로 고함을 지르고 관광객들 입국을 막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상황이 급변했어요. 국경 초소에서 총소리가 났고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누가 먼저 쏘았는지는 지금도 양측 주장이 다르더군요.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발포했다 했고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도발했다 했지요. 그날 이후 두 나라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산 과일과 채소 수입을 중단했고 전력과 인터넷까지 끊어버렸어요. 태국 드라마도 방영 금지됐지요.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때 방콕에 있었는데 현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캄보디아산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거든요. 7월 중순 더 심각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태국군 순찰대가 국경 지역에서 지뢰를 밟은 거예요. 5명 중 3명이 부상을 입었고 1명은 다리를 잃었습니다. 태국 군부는 그 지뢰가 소련제 PMN이형이라며 캄보디아를 비난했어요. 캄보디아는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지뢰라고 부인했지만 태국은 믿지 않았지요. 그리고 7월 24일 아침이 왔습니다. 운명의 그날이었어요. 오전 7시 35분 태국 수린주의 타무안톰 사원 유적지 상공에서 드론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캄보디아 군인 6명이 대전차 발사기를 들고 태국 군사기지 철조망에 접근했지요. 태국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시오. 갈등을 키우지 마시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 캄보디아군의 BM-21 다연장 로켓 여러 발이 태국 영토로 날아들었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진 거예요. 최소 2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다쳤습니다. 주유소와 편의점도 직격탄을 맞았지요. 저는 나중에 그 현장 사진들을 봤는데 정말 참담하더군요. 멀쩡하던 마을이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태국군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JAS-39 그리펜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어요. 목표는 캄보디아군이 탄약고로 쓰던 폐카지노 건물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문을 닫은 카지노를 캄보디아군이 군사시설로 전용했던 거지요. 전투기들이 정밀 폭격을 가했고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오전 8시 40분경 캄보디아의 로켓 한 발이 수린주 병원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이 급히 대피했지요. 부상자를 실은 들것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의사들은 지하로 수술실을 옮겼습니다. 전쟁은 이제 민간인을 가리지 않게 됐어요. 며칠 사이에 피난민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발표로만 10만 명이었지요. 태국 쪽도 수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국경 마을들은 텅 비었고 학교 1039곳이 문을 닫았어요. 교사 9,800명과 학생 24만 명이 수업을 할 수 없게 됐지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국 전쟁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짐을 잔뜩 실은 트럭에 매달린 사람들, 아이를 업고 걷는 어머니들, 그 모습이 똑같더군요. 전쟁은 언제나 약자들을 먼저 짓밟습니다. 국제사회는 중재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양측을 설득했어요. 10월엔 잠시 휴전이 성립되는 듯 했지요. 하지만 겉으로만 그랬을 뿐입니다. 양측은 휴전 기간에도 병력을 증강했고 무기를 더 들여왔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는 것뿐이었지요. 12월 7일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병사 한 명이 캄보디아 영토에서 지뢰를 밟았어요. 태국은 캄보디아가 휴전 중에 새로 지뢰를 깔았다며 격분했고 캄보디아는 태국군이 무단 침입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전선 전체에서 포성이 울렸지요. 이번엔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전역으로 전투가 확산됐어요. 수린, 우볼라차타니, 시사켓, 오다르메안체이, 뱅떼이메안체이, 꼬운까지 5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한 전면전이었지요. 피난민 숫자는 60만을 넘어섰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합친 숫자였어요. 난민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시엠립과 시소폰 같은 도시들에는 국경에서 피해온 난민이 수십만 명씩 몰려들었지요. 텐트가 부족해서 학교 운동장에, 절 마당에, 어디든 자리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전쟁의 참상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도 취재했고 아프리카에서도 분쟁 지역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21세기인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전쟁에서 제가 전혀 예상 못한 나라의 무기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사실이었지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이 본격화되자 양국의 군사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태국군은 병력만 36만 명이었어요. 캄보디아는 12만 명에 불과했지요. 숫자만 봐도 3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격차는 국방 예산에서 나타났어요. 태국이 연간 57억 달러를 쓰는 동안 캄보디아는 13억 달러밖에 못 썼습니다. 거의 4배가 넘는 차이였지요. 저는 양국 군대의 장비 목록을 분석해봤습니다. 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F-16과 그리펜이었어요. 둘 다 현대전에서 검증된 기종들이지요. 특히 그리펜은 스웨덴이 만든 3.5세대 전투기로 단거리 이착륙이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쉬워서 실전성이 뛰어났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공군은 사실상 전투기가 없다고 봐야 했어요. 낡은 수송기와 헬기 몇 대가 전부였지요. 육군 전력도 비교가 안 됐습니다. 태국은 미국제 M60 전차, 우크라이나제 T-84, 중국제 VT-4까지 다양한 주력 전차를 굴렸어요. 자주포와 장갑차도 수백 대씩 보유했지요. 캄보디아는 어땠을까요? 1세대 전차인 T-55와 59식이 주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온 구형 장비들이에요. 현대전에선 사실상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지요. 전투 양상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국군은 공중 우위를 바탕으로 정밀 폭격을 퍼부었어요. 전투기가 캄보디아 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군사시설을 골라서 때렸지요. 캄보디아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공포로 맞서봤지만 현대 전투기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어요. 격추는커녕 근처에도 못 가더군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선택한 건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러시아제 BM-21 그라드였어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한 번에 40발을 쏠 수 있는 화력이 장점이었지요. 캄보디아는 이걸로 태국 국경 마을을 무차별 포격했습니다. 정밀 타격은 못해도 공포는 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전쟁 초기 며칠간의 전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 보고서였어요. 한 조종사의 증언이 특히 기억에 남더군요. 그는 그리펜을 몰고 캄보디아 깊숙이 들어가 군수 창고를 폭격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목표물까지는 120km였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캄보디아군이 구형이긴 해도 대공포를 집중 배치해놨던 겁니다. 조종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목표물 가까이 가려면 대공포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낮게 날면 휴대용 미사일에 맞을 수도 있었어요. 높이 날면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결국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저고도로 침투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한 직후 대공포탄이 기체 주변을 스쳐 지나갔어요. 간발에 차였지요.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태국 공군은 압도적 우위에 있었지만 조종사들의 부담은 컸습니다. 아무리 구형이라도 대공포에 맞으면 전투기는 떨어지니까요. 고가의 전투기와 조종사 목숨을 걸고 폭격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요. 캄보디아군도 나름대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이 쓴 전술은 게릴라전이었어요. 밀림 속에 로켓포를 숨겨두고 쏘고 나면 재빨리 이동했지요. 태국 전투기가 폭격하러 왔을 땐 이미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쏘고 튀는 전술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국군이 드론을 띄워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캄보디아군이 로켓포를 이동시키면 태국 드론이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그러면 전투기나 헬기가 날아와서 폭격했지요. 캄보디아군은 점점 숨을 곳을 잃어갔습니다. 저는 국경 근처 마을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쪽 마을이었어요. 집집마다 창문이 깨지고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더군요. 캄보디아 로켓이 떨어진 흔적이었지요. 한 주민을 만났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손자와 함께 지하실에 숨어 지낸다고 했어요. 로켓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밤마다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더군요. 반대편 캄보디아 마을은 어땠을까요? 더 심각했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정밀 폭격을 하니까 군사시설만 맞는 게 아니었어요. 근처 민가도 피해를 입었지요. 한 마을은 통째로 버려졌습니다. 주민 전부가 피난을 떠났거든요. 빈집들 사이로 닭과 개들만 배회하더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경제적 피해도 커졌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으로 가는 수출길이 막혀버렸어요. 농산물이 썩어가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지요. 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경 무역이 끊기니 물가가 올랐고 관광객이 뚝 끊겼어요. 양국 모두 출혈을 감수하며 싸우는 형국이었지요. 국제사회는 양측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멈추지 않았어요. 태국은 확실한 승리를 원했고 캄보디아는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양측 다 물러설 수 없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태국군이 주목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무기였어요. 태국은 이미 한국에서 경공격기와 장갑차를 들여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능이 괜찮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태국군은 한국산 무기의 진가를 제대로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한 가지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꿀 거란 걸 아무도 예상 못했지요. 태국 공군이 고민에 빠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때리려면 조종사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거든요. 전투기는 값비싼 자산이에요. 한 대에 수백억 원씩 하는데 구형 대공포에 맞아 떨어지면 그건 국가적 손실이지요. 게다가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립니다. 태국 공군 사령부는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종사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타격을 할 수 있을까?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미 태국 공군 창고에 쌓여있던 한국산 무기였지요. 그 무기의 정식 명칭은 한국형 활공 유도폭탄이었습니다. 영문 약자로는 KGGB라고 불렀지요. 리그넥스1이라는 한국 방산업체가 만든 겁니다. 사실 태국은 전쟁 전에 이걸 20발 정도 시험 삼아 사들였어요. 훈련용으로 쓰려던 거였지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 이게 보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무기의 원리는 간단했어요. 일반 폭탄에 날개와 유도장치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폭탄이 글라이더처럼 날아가면서 목표물을 찾아가지요. 사거리가 무려 70km였습니다. 조종사가 위험한 대공포 사거리 밖에서 투하해도 알아서 날아가서 정확히 맞춘다는 거예요. 태국 공군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이 그렇게 잘 될까? 이스라엘산 무기도 있었거든요. 레이저 유도폭탄 리자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이 많은 나라니까 당연히 그쪽을 먼저 써봤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자드는 레이저로 목표물을 계속 비춰줘야 했어요. 그러려면 전투기가 목표물 근처까지 가야 했지요. 결국 대공포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나쁘면 레이저가 잘 안 먹혔어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 정확도가 뚝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태국군이 꺼낸 게 한국산이었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니까 날씨에 영향을 안 받았어요. 목표 좌표만 입력하면 알아서 찾아갔지요. 게다가 70km나 날아가니까 조종사는 안전한 곳에서 투하하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첫 실전 투입은 전쟁 초기였습니다. 목표물은 캄보디아 내륙에 있는 탄약고였어요. 거기서 로켓포를 쏘고 있었거든요. 태국 F-16 전투기 한 대가 출격했지요. 조종사는 긴장했습니다. 한국산 폭탄을 실제로 써보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전투기는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안전한 고도로 날아갔습니다. 조종사가 목표 좌표를 입력하고 폭탄을 투하했어요. 폭탄이 떨어지면서 날개가 펴졌지요. 마치 새가 날개를 펴는 것처럼요. 그리고 스스로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는 그대로 기술을 돌려 복귀했어요. 위험한 곳에 더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몇 분 후 지상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표물 명중이라고요. 탄약고가 정확히 맞았다는 겁니다. 조종사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목표물을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정말 맞았다니. 드론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탄약고가 불타고 있었어요. 2차 폭발까지 일어났지요. 한국산 폭탄이 단 한 발로 임무를 완수한 겁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폭탄으로는 여러 번 시도해도 못 맞췄던 목표물이었어요. 태국 공군은 흥분했습니다. 이거라면 쓸만하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한국산 폭탄은 거의 모든 정밀 타격 임무에 투입됐지요. 캄보디아 군사시설이 하나둘 무력화됐습니다. 사령부, 통신시설, 레이더 기지 하나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저는 나중에 태국 조종사 한 명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산 폭탄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요. 이전에는 목표물 근처까지 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야 했는데 이젠 멀리서 투하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확도였습니다. 오차 범위가 10m 이내였어요. 목표물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지요. 주변 민간 시설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 폭탄을 쓸 땐 가끔 빗나가서 민가를 때리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았지요. 한국산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태국군이 보유한 20발은 금방 다 써버렸어요.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아껴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재고가 바닥나자 태국 국방부는 급히 한국에 연락했지요. 추가로 100발을 더 보내달라고요. 가격은 얼마든 상관없으니 빨리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업체는 놀랐습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시험장에선 성능이 검증됐지만 실전은 다르니까요. 변수가 많고 긴박하지요. 그런데 실제 전장에서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건 그만큼 품질이 우수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태국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지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산 폭탄을 쓴 이후 태국 공군의 작전 성공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 방산의 저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예요. 그 경험이 무기 개발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거지요. 실전성, 이게 한국 무기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산 폭탄의 명성이 퍼지면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전술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탄약고나 사령부를 지상에 두고 위장망으로 덮어놨는데 이젠 그게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국산 폭탄이 정확히 찾아와서 때리니까요. 그래서 캄보디아군은 시설들을 지하로 옮겼습니다. 동굴을 파거나 건물 지하실을 요새화했지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통신이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지니까요. 로켓포를 쏘려면 어차피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태국 정보부는 캄보디아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과 드론 영상을 분석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지요. 캄보디아군이 폐허가 된 카지노 건물들을 군사기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카지노는 원래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국경 근처에 지은 거였어요. 화려한 건물들이었지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문을 닫았고 캄보디아 군부가 그걸 접수한 겁니다. 넓은 공간에 튼튼한 건물이니까 탄약 보관하기에 딱 좋았거든요. 태국군이 노린 건 로열힐 카지노였습니다. 국경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정보에 따르면 그곳에 다연장 로켓과 드론 장비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의 핵심 화력 기지였지요.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80km면 이스라엘 폭탄으론 불가능했어요. 전투기가 위험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산 폭탄이라면 가능했습니다. 70km 사거리에 활공 능력까지 있으니 국경 근처에서 투하해도 충분히 닿았거든요. 작전은 이른 아침에 실행됐습니다. F-16 2대가 출격했어요. 각각 한국산 폭탄 한 발씩 달고요. 목표는 카지노 건물의 특정 구역이었습니다. 정보부가 확인한 탄약 저장소였지요. 첫 번째 전투기가 고도 7,000m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날개를 펴고 활공을 시작했어요. 위성 신호를 받으며 목표물로 날아갔지요. 그 뒤를 두 번째 전투기가 따랐습니다. 지상 관제소는 드론으로 실시간 영상을 받고 있었어요. 카지노 건물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폭탄이 건물 서쪽 동에 정확히 꽂혔지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어요. 이어서 두 번째 폭탄이 동쪽 동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더 큰 폭발이었어요. 탄약이 연쇄적으로 터진 겁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았지요. 폭발 소리가 10km 밖에서도 들렸다고 합니다. 캄보디아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요 탄약고를 잃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폭발로 인근에 있던 병력도 피해를 입었지요. 통신 장비도 파괴됐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작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태국 국방부는 이 작전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승리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지요.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태국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한 건 작전 성공보다 무기였어요. 어떤 폭탄이 저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냐는 거지요. 인터넷에 한국산이라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은 한국 무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지요. 한국이 폴란드에 수백 대의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것, 호주와 핀란드도 한국 무기를 쓴다는 것, 베트남까지 한국산을 사려고 한다는 것. 저도 그 반응들을 지켜봤습니다.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국 무기 성능에 대한 토론이 뜨거웠어요. 어떤 사람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다며 칭찬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자신을 반성했지요. 군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휘관들이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무기가 더 필요할 텐데 어디서 사야 할까? 미국 무기는 비싸고 승인 절차가 복잡하지요. 유럽 무기는 납품이 느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빠르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태국 공군은 추가 주문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100발로도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한국 업체와 협상이 시작됐지요. 가격도 중요했지만 납품 시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한국 쪽은 최대한 빨리 보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풀가동한다고요. 보름 안에 50발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한 달 안에 보낸다는 겁니다. 태국으로선 고마운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몇 달씩 걸렸을 테니까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상당한 규모라고 봤어요. 한 발당 가격을 따지면 수십억 원어치였지요. 한국 방산 업체로선 큰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쓰인 무기는 그 자체로 증명서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태국에서 잘 썼다는데 우리도 사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이 문의해 왔어요.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였지요.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업체에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며 한국 방산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신뢰를 쌓는 거였지요.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것, 이보다 강력한 마케팅은 없습니다. 태국에서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동남아 각국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무기에 대해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듣기론 좋다는데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실전 결과가 나오니까 태도가 바뀐 겁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제 경공격기를 12대 보유하고 있었어요. FA-50이라는 기종이었지요. 그런데 추가로 더 사고 싶다는 겁니다. 기존 기체들이 워낙 잘 작동하니까 전력을 늘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필리핀 공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 경공격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는 제 질문에 이렇게 답하더군요. 정비가 쉽다는 거예요. 부품을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다고 했지요. 미그 전투기를 정비할 땐 며칠씩 걸렸는데 한국제는 몇 시간이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의 통계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제 경공격기의 임무 완료율이 85%가 넘었어요.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전투기라는 게 워낙 복잡한 기계라 고장이 잦거든요. 그런데 85%면 출격하면 거의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필리핀이 주목한 건 또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도 해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기술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건 서방 국가들은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기술 유출을 우려하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제 경공격기 18대를 이미 계약한 상태였어요. 여기에 더해 해군 함정까지 관심을 보였지요. 한국이 만든 호위함이 성능이 좋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화나 대우조선을 둘러보면서 감탄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 조선 기술이면 군함도 잘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자국 해군의 최첨단 구축함을 납품하고 있었으니까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의 오랜 파트너였습니다. 잠수함 3척을 한국에서 들여왔고 군용기와 미사일도 샀지요. 총 1조 3천억 원어치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 관계자를 만났을 때 인상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러시아의 대안으로 본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무기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부품도 제때 안 오고 가격도 올랐지요. 그래서 한국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베트남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전통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무기를 썼지요. 그런데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베트남이 관심을 보인 건 K9 자주포였습니다. 155mm 포를 장착한 자주포인데 사거리가 40km가 넘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발사 속도도 빨랐지요. 베트남군 장성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실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사격도 참관했어요. 시험장에서 K9는 30초 만에 첫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진지를 점령하고 조준하고 쏘는데 30초밖에 안 걸린 거예요. 베트남 장성들은 깜짝 놀랐지요. 자기네가 쓰는 소련제 자주포는 5분도 넘게 걸리거든요. 게다가 K9는 15초마다 한 발씩 연속으로 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견제였어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군사력을 현대화해야 하는데 중국 무기를 살 순 없는 노릇이었지요. 러시아는 신뢰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한국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베트남은 K9 자주포 20문을 사기로 했어요. 금액은 3억 달러 정도였지요. 한국으로선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공산권 국가에 무기를 처음 수출하는 거니까요. 베트남으로선 서방 기술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었고요. 태국은 베트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라이벌 국가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건 자기들도 더 사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동남아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한국 무기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선택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 첫째는 가성비였어요. 미국이나 유럽 무기보다 30에서 50% 저렴했습니다. 둘째는 납품 속도였지요. 주문하면 1년에서 2년 안에 받을 수 있었어요. 유럽은 5년씩도 걸리거든요. 셋째가 중요했습니다. 사후 관리였어요. 한국 업체들은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비 교육을 해주고 부품을 계속 공급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술자를 보냈지요. 심지어 K9 유저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국들끼리 노하우를 공유하게 했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특히 유명했어요. 폴란드는 K9 자주포를 200문이나 샀습니다. 그걸 2년 만에 다 받았지요. 독일제를 샀으면 10년도 걸렸을 겁니다. 게다가 폴란드 정비사들이 한국제가 정비하기 너무 쉽다고 감탄했어요. 독일제는 구조가 복잡해서 건드리기 어렵다는데 한국제는 매뉴얼만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들이 동남아에 퍼진 겁니다. 한국 무기는 믿을 만하다는 거지요. 실제로 써보니 좋더라는 증언들이 쌓였습니다. 태국의 전쟁 사례는 결정타였어요. 실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게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한국 방산 관계자와 대화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잘 팔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한국군이 직접 쓴다는 점이었지요.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잖아요.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한국군이 믿고 쓰는 무기라면 다른 나라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K9 자주포를 1300문이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였지요. 이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예요. 10년 넘게 쓰면서 개선할 점을 다 파악했고 그걸 수출 모델에 반영한 겁니다. 사실상 한국군이 베타 테스터 역할을 한 셈이었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점을 높이 샀습니다. 검증된 무기라는 거예요. 한국군이 믿고 쓰는데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논리였지요. 게다가 한국은 사계절 기후를 가진 나라잖아요. 추운 겨울, 더운 여름, 습한 장마까지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된 무기라는 겁니다. 동남아는 열대 기후예요. 덥고 습하지요. 무기가 잘 녹슬고 고장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했어요. 한국의 여름이 덥고 습하니까 그런 환경에 맞춰 설계된 거지요. 저는 이 모든 요소들이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방산이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게 됐다고 봅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제공한 겁니다. 가격, 속도, 품질, 서비스 모든 면에서 균형을 맞춘 거지요. 이게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거든요. 625 전쟁 때는 탱크도 없어서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 됐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방문해서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을 둘러봤습니다. 한국군 무기를 개발하는 국가기관이었어요. 연구원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분은 1980년대부터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어요. 1980년대 한국은 북한보다 군사력이 약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주포도 더 많았지요. 한국은 미국에서 중고 무기를 받아서 쓰는 형편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체 무기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미국에 의존하면 전쟁이 나도 제때 무기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K9 자주포 개발이 시작된 게 1989년이었습니다. 10년 계획이었지요.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어요. 실패를 거듭했지요.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험 사격을 하면 고장이 났습니다. 포신이 과열되거나 자동 장전 장치가 걸리거나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엔지니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동 장전 장치를 개발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손가락 2개를 잃었지요. 그래도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청력도 거의 잃었다고 해요. 시험 사격 소음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덕분에 K9이 완성된 겁니다. 1999년 드디어 K9이 한국군에 배치됐습니다. 처음엔 서해오도 같은 최전방에 보냈어요. 진짜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쓸 곳이니까요. 군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존 자주포보다 10배나 빠르다는 거예요. 이전엔 포탄 발사 준비에 5분이 걸렸는데 K9은 30초면 됐으니까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를 쐈어요. 한국군이 K-9로 즉각 반격했지요. 그때 K9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빠른 반응 속도와 정확한 명중률 덕분에 북한 포대를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자주포로 북한을 격퇴했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 군대가 주목하기 시작했지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터키가 처음으로 K9을 수입했습니다. 2001년이었어요.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나토 국가가 한국 무기를 산다는 건 큰 의미였지요. 서방 세계가 한국 무기를 인정한 거니까요. 이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샀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가 성공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실전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휴전 상태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지요. 군인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개선되는 거예요. 평화로운 나라에선 이런 피드백을 못 받습니다. 둘째는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요.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엔 35도까지 올라가지요. 습도도 높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만들다 보니 어느 나라에 가져가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셋째는 문화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끈기와 완벽주의요. 그들은 99%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100%를 목표로 했지요. 시험을 수천 번 반복하고 문제가 생기면 밤을 새워 고쳤습니다. 이런 자세가 품질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은 속도였습니다. 주문을 받으면 빨리 만들어서 보냈어요. 생산 라인이 효율적으로 돌아갔거든요. 한국은 원래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 노하우가 방산에도 적용된 겁니다. 대량 생산 능력이 뛰어났지요. 가격 경쟁력도 무시 못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보다 30% 이상 쌌어요. 그렇다고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선 더 나았지요. 한국이 인건비와 재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였어요. 한국 업체들은 구매국의 요구사항을 세세하게 들어줬습니다. 사막에서 쓸 거면 사막용으로 개조하고 극지 방용이 필요하면 그것도 만들어줬지요. 폴란드가 좋은 예였습니다. 폴란드는 K9을 샀는데 자기네 통신 시스템과 연동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한국 업체는 폴란드 기술자들과 협력해서 맞춤형으로 개조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군이 만족했고 추가 주문으로 이어졌지요. 이런 유연성은 서방 업체들이 잘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표준형만 팔려고 하거든요. 수정하려면 돈도 더 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고객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줬지요. 한국 정부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방산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웠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기를 팔았습니다. 외국 정상을 만나면 한국 무기를 소개했지요.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 덕분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한국 방산의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쌓은 신뢰와 실적이 있으니까요. 태국 전쟁은 그중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한국 무기를 찾을 겁니다. 품질과 가격, 속도와 서비스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요.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동남아 전역에 긴장감이 퍼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 군비를 늘려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지요. 베트남은 특히 민감했습니다.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거든요. 전쟁이 확대되면 베트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남중국해 문제도 있었지요. 중국과 언제든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군 현대화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소련제 무기를 교체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사야 할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빴고 중국 무기는 믿을 수 없었지요. 미국은 아직 관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베트남이 선택한 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공산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서방도 아니었어요. 중립적인 위치였지요. 게다가 태국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잘 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베트남 정보부도 태국군의 작전을 분석했거든요. 베트남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에 있는 한국군 부대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K9 자주포 실무를 봤지요. 시범 사격도 참관했습니다. 30초 만에 첫 발을 쏘는 걸 보고 감탄했다고 해요.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베트남은 이 신문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금액은 3억 달러 정도였지요. 한국 정부는 이 계약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공산권 국가에 대한 첫 무기 수출이었으니까요.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컸어요. 필리핀도 움직였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제 경공격기를 쓰고 있었는데 추가로 더 사고 싶다는 거였어요. 36대를 더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12대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만족했다고 하더군요. 필리핀 공군 조종사들의 평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제 경공격기로 실제 전투를 치렀어요. 남부 지역의 테러 집단을 소탕하는 작전이었지요. 정밀 폭격으로 적 거점만 타격하고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했습니다. 조종사들은 한국 무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말레이시아는 해군력 증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국산 호위함을 들여오고 싶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도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이었거든요. 중국 해군을 견제하려면 좋은 군함이 필요했지요.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대형 컨테이너선부터 액화천 연가스선까지 다 만들었어요. 군함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한국 해군이 쓰는 구축함과 호위함은 현대전에 최적화된 설계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대표단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어요. 거대한 드라이독에서 군함이 건조되는 걸 봤지요. 최첨단 용접 로봇이 일하고 정밀 측정 장비로 품질을 검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한국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잠수함과 전투기를 샀었거든요. 이번엔 레이더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가 성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지요. 태국 자체도 추가 주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한국산 폭탄 100발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태국 국방부는 한국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논의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뒤에는 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거든요. 한국 무기가 전쟁터에서 실제로 잘 썼다는 게 증명됐으니 다른 나라들도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동남아 각국 국방장관 회의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무기가 화제였어요.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회의 후 비공식 모임에서 다들 한국 무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누가 뭘 샀는지 성능이 어떤지 정보를 교환했지요. 한국 방산 업체들은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밀려 들어왔거든요. 생산 라인을 늘려야 했어요. 직원도 더 뽑았지요. 하청 업체들도 덩달아 바빴습니다. 부품 주문이 쇄도했으니까요.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동남아를 순방했어요.
각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요. 대통령도 동남아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방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했습니다. 태국 전쟁이 터지기 전 한국의 동남아 방산 수출액은 연간 10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쟁 이후 계약액만 3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3배가 늘어난 거지요. 실제 납품이 시작되면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었어요. 한국 방산업계는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남아를 전략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 시설도 짓고 기술 이전도 하고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KF-21이라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버전을 만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기술도 이전받는 조건이었지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동맹이었어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가 더 돈독해지지요. 10년, 20년간은 파트너십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정비창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경공격기를 현지에서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게요. 필리핀으로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보내서 정비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요. 저는 이런 전략이 똑똑하다고 봤습니다. 단발성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거니까요. 정비창을 지으면 한국 기술자들이 필리핀에 상주하게 됩니다. 부품도 계속 팔 수 있고요.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이전되니 양국 모두 이득이에요. 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에겐 기회가 됐어요. 실전에서 검증받은 덕분에 신뢰를 쌓았고 그 신뢰가 주문으로 이어진 겁니다. 전쟁이 만든 역설이었지요. 저는 30년간 군사 분석가로 일하면서 수많은 무기를 봤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의 첨단 무기들이요. 그런데 한국 무기만큼 인상적인 건 드물었어요.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그 뒤에 숨은 철학이 달랐거든요.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1950년에 나라가 폐허가 됐지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안보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무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평화가 오래 지속된 나라들은 무기를 만들어도 실전성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전시회에서 멋지게 보이는데 신경 쓰지 정작 전쟁터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덜 고민하거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은 실용성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실하게 작동하면 되는 거지요. 조종사가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태국 전쟁에서 한국산 폭탄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공 요인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기술이라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더 앞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 무기가 더 많이 팔릴까? 답은 태도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객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형식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밤낮 없이 고객 요구사항을 듣고 그걸 반영하려 애썼지요. 문제가 생기면 기술자가 직접 날아가서 해결했습니다. 이런 성실함이 신뢰로 이어진 거예요. 폴란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K9을 200문이나 산 건 단지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2년 안에 200문을 다 보낸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유럽 업체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키거든요. 5년 걸린다고 하고 10년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해야 생기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했어요. 터키에 처음 K9을 수출한 게 2001년이었잖아요. 그때부터 20년 넘게 한결같이 지원해왔습니다. 그 신뢰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퍼진 겁니다. 태국 전쟁은 그 신뢰를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어요.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도 믿을 만하다는 걸 보여줬지요.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쓰는 무기인데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 방산이 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근거가 있어요. 첫째,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동남아 긴장, 이 모든 게 무기 수요를 늘리고 있어요. 둘째, 기존 무기 공급국들이 생산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공장을 줄였고 러시아는 제재를 받고 있지요. 그 틈새를 한국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어요. 현실성 있는 목표라고 봅니다. 지금 추세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국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은 산업 기반이었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이 모든 게 방산과 연결돼요. 군함은 조선 기술로 만들고 장갑차는 자동차 기술을 쓰고 정밀 유도 장치는 반도체가 핵심이지요. 한국은 이 모든 산업이 발달한 나라예요.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민간 기술이 군사 기술로 전용되고 또 군사 기술이 민간으로 역전용되기도 해요. 이런 선순환이 한국 방산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요. 산업 기반이 없으니까요. 저는 베트남 계약이 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공산권 국가의 첫 무기 수출이잖아요. 이건 한국 무기가 이념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 나라든 공산주의 나라든 좋은 무기가 필요하면 한국을 찾는다는 거지요. 앞으로 더 많은 공산권 국가들이 관심을 보일 겁니다. 쿠바, 라오스, 미얀마 같은 나라들도 군대를 현대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생긴 겁니다. 중동 시장도 기회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미 K9 자주포를 들여갔고 전투기도 논의 중이지요. 중동 국가들은 돈이 많으니까 대규모 계약이 가능합니다. 유럽 시장은 이미 열렸어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도 K9을 샀고 영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군비를 늘리고 있거든요. 독일제는 비싸고 납품이 느리니까 한국제를 찾는 겁니다. 저는 한국 방산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물론 도전 과제도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기술 개발에 계속 투자해야 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지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태국 전쟁은 저에게도 교훈을 줬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영토로 보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의지와 기술로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됐지요. 625 전쟁 때 탱크도 없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력,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고객을 생각하는 성실함.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오늘의 한국 방산을 만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 방산을 주목할 겁니다. 분명히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테니까요. 태국 전쟁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앞으로 더 많은 전쟁터에서 더 많은 나라의 군대에서 쓰일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한국의 기술과 성실함이 증명될 겁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군사 분석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지켜보는 게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성공한 나라의 모습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터에서 증명된 한국 무기의 위력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